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텍스트 중에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 가정 2세의 정체성 양상 이 제목으로 된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문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주제로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단편 소설 네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줄거리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작품 네 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에, 이 소설 속에서 재현된 이 다문화 가정 2세입니다. 혹은 3세도 해당될 수 있고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다문화 가정 자녀 어떤 교육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국가나 피부색, 언어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 또 학교에 적응 못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그 다문화 학생도 많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청소년기에 사회 적응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아웃사이드로서 버려진 존재로서 사회 적응하지 못한 자로서 이렇게 방치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갈등 요인이 되고 우리가 그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사회 적응하도록 돕고 또 이 3세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모색하는 게 미래의 우리 그 사회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다문화의 어떤 혼종적 가정 환경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이나 또 우리 사회의 배타적이고 차별적 시선에 막 견디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 통합적 면에서도 어쨌든 풀어야 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정책적인 대안도 나오고 뭐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다양한 인간들의 삶을 우리가 대인하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또 이런 걸 기도하고 또 영화라든지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착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 어떤 소재로서 우리가 이 문학이 가지는 어떤 파급력, 대중성,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영상 매체인 영화가 더 파급력이 또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읽고 좀 더 느끼고 심도 있게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작품만한 파급력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서 이제 너무 장편 소설이면 또 우리가 읽기 곤란하고 단편 소설 중에서 그죠? 네 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서사를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다문화 서사를 활용하는 교육 방법에서도 또 활용될 수 있고, 요? 또 물론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제에 관한 또 고찰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막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나 탈북자나 조선족이나 이렇게 뭐 주제별로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나 차별에 관심을 갖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다문화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어? 사회 여러 사람들에게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는 건데, 우리가 한국 현대 소설 2000년대 이후에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소설보다는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여기 있죠.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한국 현대소설에서 우리가 이 다문화 가정 2세 혹은 3세의 어떤 혼종성, 이 혼종성이란 말은 알죠? 이거 뭐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타 문화와 또 우리 문화 사이에, 그죠? 어떤 그런 어떤 정체성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고 섞여 있는 경우니까 혼종성과 또 내외적 갈등 양상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대상 텍스트를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나오죠. 김재영의 코끼리, 이 작품 상당히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이 86학번이고 80년대 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 같기도 하고. 김재영의 코끼리라는 작품, 그 다음에 김혜란의 가리는 손, 그 다음에 천운영의 알리의 줄넘기, 정희현의 영영여름, 이 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느끼고 본 그대로 표현하는 좀 순수한 면이 있죠. 성인들보다는. 그죠? 어떤 좀 이렇게 왜곡하거나 아니면 좀 미화하거나 뭐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왜곡 안 되고 그죠?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상 텍스트로 삼아서. 김재영의 코끼리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영상 매체로 준비한 게 길긴 한데 제가 중간에 조금 건너뛰든지 할게요. 한번 봅시다. 같다. 푸른색으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하나를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얘졌나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작품을 낭독하는 부분인데 작품 속에 나오는 일부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 이 2세가 지금 이제 피부색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부담스러운 시선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탈색제로 세수도 해보고 얼굴이 하얘졌나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아까 소개죠? 환경이 열악한 공단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어린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네, 어린 소년 아카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는 네팔인이고 어머니는 조선족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청강생으로 겨우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하루 동안에 즉 아버지의 생일날 아침부터 그날 저녁까지 겪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겪은 이야기지만 만나는 이웃들은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그 노동자들의 삶을 다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한국인들의 관계도 다 지켜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직접 경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끝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걸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나죠.
했던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05년도에 창작집으로 세상에 이제 남을 우리의 특징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사실은 왜 그런 강제 추방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이 소설은 정말 취재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살 곳이 없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서 어떤 작품을 쓰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하고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이제 사연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장 취재도 많이 했지만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문헌 취재 이런 것들도 좀 오랜 기간 해야 했고요.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역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도시, 우리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죠. 그런 국제적인 그 대도시는 다 다문화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 맨하튼에 가서 이제 장기 체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계시는 한국학 전공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수업에서 다문화 가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좀 더 이제 그 문학 용어로 정의를 하는데 디아스포라 문학에 조명을 하면서 놀랍게도 한국 작품 중에서는 제 작품을 영어로 번역된 작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작품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을 보고 중요한 주제인 건 분명하구나. 그리고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교과서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켰으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마 내용을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름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총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에 물을 거칠게 쏟아버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도가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뒷덜미를 잡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베이비 로션을 꺼냈다. 그러고는 붉은 실핏줄이 보일 만큼 껍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내 팔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왜 코끼리를 제목으로 잡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좀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네, 그만큼 또 코끼리의 인상이 강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동심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코끼리만큼 친한 그런 동물도 없고 또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상징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심정이기를 바란다라고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노동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하청기업, 그죠? 규모가 작은 그런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재해를 당했을 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어려움으로 전가되었다고 생각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 부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설에서도 그런 암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이 단지 다문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 착취의 구조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주제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7개의 코를 가진 포체우라의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포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쪄바치는 기둥이 되었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 손톱을 찧었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정도 우리가 좀 이제 백인기식으로 직접 작가의 우리가 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영의 코끼리는 결국 이 소년의 시선으로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교과서에 나왔다니까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도 있겠지만 대지 축사로 쓰던 낡은 건물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죠. 이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거기 사호실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네팔인인데 이 소년은 13살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인 나가 자기 자신을 반쪽외라고 부르죠. 반쪽외. 네? 혼종적 정체성과도 관련되는데, 그래서 학교나 마을에서도 이 외라는 건 우리 바깥 외자잖아. 외 취급을 받는, 아웃사이드 취급을 받는. 데 학교 아이들과 또 가구 공간 어른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보는 그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이 화자가 이제 주체성이 한국인도 아니고 또 완전한 저쪽 네팔인도 아닌 주체성이 이제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제 이런 주체의 혼종성을 보면은 이제 의복이나 머리카락 색이나 피부색이나 또 뭐 음식 문화나 손가락 이런 다양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음식 문화의 차이를 먼저 보면은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아이들의 시선에. 그래서 볼 때 이 화자 나의 심리를 보면은 이 나는 손으로 먹어야 서둘러 먹지 않고 과식 안 한다고 아버지가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자기 친구들하고 먹을 때 전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는데,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가 손으로 먹으면 과식 안 한다고 이제 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원시적인 것 같고 좀 이질적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텍스트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니들은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이건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친구 반의 다른 애들이 하는 말이죠. 네팔 사람들 이제 하는 말이죠. 네팔 사람들한테 니들은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밑 닦는다면서 우엑 더러워 논리되는 반 아이들 목소리. 이런 이제 작품 속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이한테는 좀 창피한 거죠. 어? 응?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비아냥되니까. 그래서 이 다른 친구들하고 자기가 다르면 안 되니까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네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먹는 방법이 한국식을 따르고 있는 걸 보면은 이 화자, 이 소년의 어떤 혼종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런 음식 문화뿐만 아니고 뭐 머리카락이든 피부색이든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음?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죠? 세수할 때 그런 탈색제를 쓰고 이런 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 또 뭐 미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짝퉁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나이키 점퍼 입고 노랗게 염색한 쿤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쿤형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저녁마다 아까 나왔지만 탈색제를 사서 세수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데 쿤형은 미국 사람을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어? 그죠? 이게 결국 타자를 열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인종이 되고 싶은 열망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타자에 대한 열망은 미국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백인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니까.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는 우리가 국방이든 뭐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 우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미국한테 많이 끌려다니고 미국이 우리를 너무 이용하고 우리의 이제 국방을 핑계로 우리한테 무기를 거의 뭐 기술은 무기 만드는 기술은 전수 안 하면서 무기만 팔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국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익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미국을 우방이라고 이제 지지하지는 않는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쿤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간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데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불친절하다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인들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암시하는 거고, 우리도 한때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예전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코리안 드림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에서 지금 이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모방이라는 것이 차별과 폭력 같은 그런 시선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절단이라는 이제 표식이 많이 이 작품에 나오는데 쿤 형도 세 개의 손가락이 잘려서 그죠? 보면은 좀 많이 안쓰럽죠. 그래서 돈을 훔쳐 또 도망가는 알리도 나오고 베트남 아저씨도 나오고 또 쿤도 보면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손가락도 잃고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일종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년 나도 화자죠. 나는 역시 자기도 또 하나의 그 어떤 이런 표식이 생기지 않게 결단된 손가락을 제물로 바치면서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 작품 코끼리 속에 이제 소년 나, 이제 지금 계속 나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주인공을 말하겠죠. 이 나가 얼굴이 하얘지면 미국인처럼 보일 거라는 쿤형의 말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직접 그 작가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세수하는 장면 이런 것도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은 피부에 하얀 가면을 쓰고자 하는 이러한 동일화 과정은 아버지의 개입에 의해 분열되고 만다.
아버지가 이제 그 세숫대물을 쏟아버리면서 아까 그런 장면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이런 나아가 보여줬던 모방이라는 것은 결국 하벨과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죠. 소녀 입장. 그죠? 자기 존재가 부인당하는 거죠. 그 학교라든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어떤 게 이제 자기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제 직접 그 작품 속 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고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살아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그렇죠. 이게 행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학교 졸업장도 못 따는 거예요. 청강생일. 어, 그래서 이런 게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어떤 본종적 주체로서 이 소년의 불안감, 응?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런 불안감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겪는 아픔과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응?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인 아버지가 그리워하고 돌아갈 고향이 아버지는 있죠. 네팔이라는 고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 이세인 아들은 나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돌아갈 국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죠? 고향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이 기반이 되는 곳이 뭔가 이게 경광 곳이 있다는 건데 이 소년에게는 나에게는 이 태생적인 어떤 본종성과 또 뿌리 없는 이것만 있지 실제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이제 한국이지만 국적이 또 한국어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작품 속에 우리가 문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구가 지금 쭉 보면 나옵니다. 흐릿한 하늘이랑 깨진 벽돌 더미 그리고 냄새나는 바람과 집 나간 바람둥이 엄마가 전부일 뿐. 힘들 때 위안이 될 대상이 없다. 결국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태생적인 뿌리 없습니다. 땀과 화학약품과 욕설에 종일 쩐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종일 쉬지 않고 일한 몸뚱이가 풍기는 고약한 단내가 나는 아버지와 가구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 학교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시선의 폭력에 불안하게 유영하는 존재감이 더해져서 나의 정체성이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렇게 이 화자인 벌써 13살밖에 안 되는 소년인데 항상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타자, 즉 타자의 시선이나 위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타자와 공존하지 못한 채 타자에게 부인되고 아웃사이더로 소외되는 나입니다. 이 소년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주변의 타자에 대해서 저항하고 혹은 체념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때리거든 맞아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며 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말겠다고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이게 이제 아직 소년이고 하니까 그죠? 막 그렇게 그냥 맞고 있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현재의 나는 아직 팔뚝에 힘이 붙은 어른도 아니니까 괴롭히는 아이들한테 결국은 맞서지 못하고 피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지고 다른 사람을 느끼고 또 그런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가망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망 없는 인정을 기대하는 것보다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강한 심장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뭐 알리라든지 또 베트남 뭐 비지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도둑질을 택한 역시 이 아웃사이더라는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혼종적 주체라는 어떤 분열 과정이 이 다문화사에서 타자에 대한 어떤 인정, 타자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그죠? 이거를 굉장히 갈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작품 직접 작가의 우리가 또 음성을 통해서 이제 이 작품 내용의 일부를 들었는데 시간 안 보고 30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단편 소설이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뭐 틀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 주소는 있습니다. 김정의 단편 소설 코끼리 해가지고 라디오 독서실 해가지고 한 44분 정도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듣고 싶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주소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냥 평범한 모습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이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작품은 외국인 노동자와 혼혈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김재영 씨의 단편 코끼리.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 받으시고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삶에 대한 열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키스의 네. 그래서 작가란 미래의 변화를 직접 작가가 지금 아마 인터뷰하는 내용 같죠? 작가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작가와 인터뷰도 하면서 이 작품 아마 소개하는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그러면 잠깐 시간이 남보다 일찍 예감한다고 그러죠. 네. 글쎄요, 저도 그런 우리 사회의 큰 변화에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 삶을 한번 가까이서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현장 취재도 다니셨겠죠? 예, 현장 취재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 얘기 잠깐 들려주세요. 들어가 봤더니 퍼체우라는 네팔 남자들이 몸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천이다. 은사로 수놓아진 코끼리가 차가워진 바람에 흔들렸다. 어떠냐? 멋있지? 이렇게 방송극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드릴 수는 좀 없고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 들어보세요. 한번 들을까요? 그러면 듣고 마칠까요? 코가 7개나 있는 코끼리가 어딨어요? 원래 코끼리는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지. 그런데요?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3개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소녀는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소녀는 네팔인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10여 년 전까지 돼지 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에 아버지와 살고 있다.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감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까치밥이 붉은 속을 뚝뚝 떨어뜨려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소녀는 지문이 없는 노동자들은 영혼도 없는 걸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안다.
어디 봐. 왜요? 얼굴 좀 돌려봐. 이거 어쩌다 그런 거야? 응? 연필이 떨어져서 잡으려다 짝꿍 손등에 스쳤는데 걔네 오빠가 와서 시비 걸잖아. 똥냄새 나는 손으로 어딜 만졌냐고. 관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라고. 사실이 뭐가 중요해?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아. 믿어주지 않아도 말은 해야지. 차라리 맞고 들어와. 응? 그 애가 오늘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도 자신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다음에라도 녀석이 때리거든 피하지 말고 맞아줘. 왜 그래야 하는데요? 누군가 돌을 던지거든 꽃을 던져주라고 했다. 싫어요. 난 차라리 사람들을 갈겨버리고 말지. 이 다음에 팔뚝에 힘 붙으면 절대 아버지처럼 공장 일이나 하진 않을 거야. 우리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나쁜 놈들 때려 눕히고 발로 차고 밟아버릴 거야. 히말라야 야크처럼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하겠다는 거야? 히말라야 얘기라면 이젠 지긋지긋해요. 난 여기 식사동 가구공단밖에 몰라요. 흐리멍텅한 하늘이랑 깨진 벽돌더미 그리고 냄새나는 바람. 우리한텐 이게 전부인데 게다가 집 나간 바람둥이 얼마까지! 닥치지 못해! 주로 돌돌만 뭉치를 소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이상하다. 벌써 다 썩어버렸나? 뭘 하려는 건데? 효요름에 말이야. 알리 손가락을 5개나 묻었거든. 작년엔 베트남 아저씨 손가락도 묻었고. 아니 그래서 내 것도 여기 묻겠다는 거야? 제물로 바치는 거야. 시바신에게. 참 알리도 대단하지. 돈 훔칠 때 어떻게 한 손으로 캐비넷을 밀치고 벽을 파헤칠 수 있을까? 그럼 그렇지. 여기 있다. 어디 봐. 오, 아 정말이네. 하얀 뼈다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휴지에 말려있던 검붉은 쿤의 손가락을 꺼내 뼈다귀들 틈에 놓는다. 날 따라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자, 그 다음엔 눈을 감고 빌어봐. 뭐라고 빈 거야? 몰라도 돼. 네 엄마 돌아오라고?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쿤과 소녀는 동맹을 맺은 군인처럼 뒤돌아간다. 보내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미국 사람을 만나보긴 한 거야. 야, 꼭 봐야지 하냐? 너 이 소설이 쓰인 게 2006년인데 지금 이제 우리 현재는 이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 굽신거리고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많이 봤겠지만 양심만 하더라도 그런 성향이 강했지. 학교는 왜 다니냐? 학교에 가면 점심 급식을 받을 수 있잖아. 한국 노래도 배울 수 있고. 너도 얼굴만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왜 내 얼굴은 까맣지? 얼굴 하얘지는 방법 가르쳐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소녀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하나를 풀어 세수했고 보내겠습니다. 소녀는 선잠을 자다 엄마의 냄새를 맡고 깨어난다. 바깥은 어두워져 사람들이 저녁 식사하는 소리로 시끄럽다. 소년의 아버지는 생일날까지도 야근을 하나 보다. 소녀는 아버지가 고향을 느낄 만한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공동 부엌으로 간다. 뭐 하려고? 저녁 차려놓으려고요. 아버지 늦게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먹든가. 그냥 밥 한 공기만 갖고 와. 오늘은 제가 해보려고요.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아카스도 이제 다 컸구나. 전화콩은 물에 먼저 불려놔야 되는 거 알지? 잘 먹고 잘 자고 네 나이 땐 그게 최고인 거야. 걱정한들 무슨 수가 있겠니.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아, 비지 아저씨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단다. 월세를 줄여서라도 다시 돈을 모을 생각인가 봐. 네? 언제부터요? 그야 사무실 방이 빠지는 대로겠지. 그렇지만요, 우린 사람 대우 그거 받고 싶다고요. 술이나 한잔 따라봐라. 여기 올 때 진빚도 다 못 갚았는데 이 꼴이 됐어. 고국에 돌아가봤자 손가락질밖에 기다리는 거 없으니. 마을을 빠져나오기 전에 만난 친척 아저씨 말이 생각나. 거기는 안전한 곳이냐? 아저씨는 구루카 영병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절름발이가 됐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 거긴 안전해요. 몇 년 일하고 돌아오면 시내에다가 큰 가게를 차릴 수 있다고요. 난 여기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집으로 못 돌아가. 나 공장에서 주는 돼지고기 아주 많이 먹었다. 게다가 돼지 피로 만든 순대까지. 원래 이제 이슬람 믿는 힌두교나 이쪽은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한국에 먹었다. 소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카운터 쪽으로 다가간다. 진열된 담배들 중에 하나 남은 네팔산 담배 수리에를 면장갑 더미 뒤로 슬쩍 밀어넣는다. 뭘 줄까? 수리에는 없나요? 아, 네팔 담배 말이냐? 예. 어디 있나 보자. 아버지 생일이라고 하면 가게 여주인이 담배를 찾는 동안 소녀는 양념봉지를 허리띠 안쪽에 쑤셔 넣는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 코끼리가 그려진 탄산음료 쿠 한 병을 잠바 안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다. 다른 담배는 안 돼? 요즘 아버지 향수병이 심해서요. 꼭 네팔 담배를 피우고 싶대요. 그 냄새를 맡으면 고향의 가족들 곁에 있는 것 같다면서. 소녀는 시키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말을 보탠다. 그때 때마침 진성도장에 다니는 나딘 몰라가 안으로 들어온다. 라면 한 5개 정도 주세요. 키가 작고 눈썹뼈가 심하게 튀어나온 인도 사람 나딘 몰라는 노랭이라고 불린다. 또 라면 먹어? 네팔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다 온 아버지는 별이나 달을 보고 현재의 위치를 가늠할 줄 안다. 미래 슈퍼 앞을 지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로 한참 걷다 보니 빨간 벽돌로 지은 2층 집이 보인다. 난생 처음 반 친구한테 초대받아 갔던 바로 그 집이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아니, 너 영어 못하니? 외국 애라고 해서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하기는 해요. 내가 미국은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뭐 어쨌든 들어와라. 저 고향이 어디라고? 네팔이요. 네팔? 예. 너 같은 반 애라면서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니? 엄마, 배고파. 얘 데려오면 떡볶이 해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자, 이제부터 영어로만 말해. 그렇지 않으면 떡볶이하고 스파게티 못 먹을 줄 알아. 소녀는 그 애나 그의 엄마나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고 싶다. 지난번처럼 영어 몇 마디를 가르쳐주면 뭐든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키 큰 풀들이 흔들리고 있는 공터를 지난다. 말라가는 풀 냄새와 분뇨 냄새가 풍겨온다. 허름한 집 몇 채가 늘어선 골목을 지나니
누군가 노래를 부르며 걸어오는 게 보인다. 아버지겠죠? 내일 고향으로 돌아간다던 인도 사람 노랭이다. 소녀는 노랭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걸음을 돌리려는데 그때 버려진 냉장고 뒤에서 검은 물체가 솟아오르는 게 보인다. 누구신가? 기분 좋게 돌아서던 노랭이는 검은 그림자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고 쓰러진다. 검은 그림자는 쓰러진 노랭이 앞가슴에서 심장을 뜯어내듯 지갑을 뺏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이 얼핏 보인다. 사무실에 사는 비제다. 소녀는 눈을 질끈 감는다. 눈꺼풀 안쪽으로 은색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난다. 구덩이에 발이 빠진 코끼리는 큰 귀를 펄럭이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뒷다리는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아, 왜다. 현기증이 일도록 빠르게 소용돌이치는 왜. 코끼리는 맥없이 빨려 들어간다. 미처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소년의 눈앞이 온통 까맣다. 끊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뭐 거의 다 우리가 들었던 중간에 제가 많이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뭐 담배 소시니까 그렇게 분량이 안 많으니까 처음부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여기 했던 주소 있죠? 유튜브 주소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남은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